안철수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를 둘러싸고 국민의당의 내용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부처에 갑질 문화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시한 가운데 오늘 공관병 갑질 파문을 일으킨 박찬주 대장이 군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시간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본격적인 정치권 소식 알아보기 전에 오늘 이른바 공관병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박찬주 대장이 군 검찰에 소환돼 이 시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양윤, 어제 이제 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갑질 문화 이야기를 했습니다. 뿌리를 뽑아야 한다. 강력한 대책을 주문을 했는데. 자, 이 고질적인 병폐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공직사회도 그렇지만 계급 있는 조직은 더구나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가 그걸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위계 질서가 강한 조직이면 조직일수록 사병화, 노예화라는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지적이 되어 왔는데요. 사실 우리가 한 30년 전에 군대 생활을 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남성들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갑질 문화의 피해자이자 또 한편으로는 가해자로서의 그 역할을 해왔다라는 부분들 또한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그 갑질 문화가 잔존하는 것들이다. 대부분 이러한 문화들을 예전에는 그 일본군의 잔재 문화로 그 매도를 했었었고 그러면서 80년 이후에 조금씩 이러한 것들을 고쳐왔는데 실질적으로 병과 병 간에 있어서의 갑질 문제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게 지휘관들이나 고위 공직자들에 의한 갑질이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 현재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이러한 그 대통령의 또 한 번의 의지가 한 번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병력 문화나 그다음에 뭐 검찰의 위계나 그다음에 공무원 그 공직의 전반적으로 한 번 또 변화의 기회를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찬주 대장 오늘 군 검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이 직접 승용차를 몰고 왔는데 도착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들어보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검찰에서 소상히 밝히겠습니다. 우선 먼저 국민 여러분께 너무 큰 무리를 일으켜 드려가지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고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가 전역 지원서를 낸 것은 의혹만으로도 그것은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제가 전역 신청을 한 것이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그런 생각 없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정말 전자팔찌는 개인 돈으로 구매하시는 건가요? 소상히 자, 수장님. 어제 홍준표 한국당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군 개혁을 명분으로 내세운 좌파 단체의 고발 사건이 난무하다. 여론몰이로 군 장성들을 내쫓고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제 여당 쪽의 반발을 좀 사고 있는데 물론 이제 문제는 있는데 이렇게 할 것까지 있느냐 이런 좀 지적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 발언에 대해서는. 지금 박 대장 같은 경우에도 뭐 3개월 정도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그만두는 과정이 있었는데 지금 의혹이 있으니까 바로 사표를 냈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게 뭐 그 뒤에 배경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도 있고 또 동기가 뭐 공교롭게도 박지만 씨가 동기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추측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국민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명문 자체는 맞는 얘기죠. 뭐 저 군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용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박 대장 같은 경우에도 군사적으로는 유능함을 입증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자기 관리가 잘 안 됐다라는 측면에서는 그런 의혹이 나왔다는 것 자신도 자기가 사표를 낼 정도로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어떻게 보면은 현대 군대라고 하는 건 자발적인 그 충성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권위를 찾기에 참 부족한 면이 많았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죠. 그런데 단 하나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 행정하고 군 조직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 특수성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일반 행정 같은 경우는 명령 불복종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게 용기 있는 것들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군대는 나가라 그러면은 전진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죽을지 몰라도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과연 어느 정도 이거를 명명불복종이나 이런 것들 어느 정도로 판단할 것인가라고 예. 하는 건 현직에 있는 당사자들이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란 거죠. 그 나중에 판단할 부분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민주화라고 하는 갑질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면으로 일반화시킨다라고 하면 그거는 예. 군대나 경찰의 조직의 특수성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예. 얘기가 들고요. 결국 예. 지금은 강군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강군이라고 하는 건 사기가 중요한 거고 명령 체계가 중요하단 말이죠. 예. 그래서 지금 갑질이나 민주화라고 하는 얘기가 그런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피해를 되지 않도록 굉장하게 신중하고 잘 접근을 해야 한다 이런 예.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좀 말씀하시죠. 약간 그 모호한 측면들이 있는데 예. 군의 기강과 갑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리고 박찬주 대장의 문제는 그 손목에 그 전자팔찌의 문제도 있었었고 그다음에 그 대장의 부인의 갑질이 훨씬 더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됐던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군의 기강은 말 그대로 군인으로서 상사로서 지휘관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부정부패에 단호하고 그다음에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 그 단호하게 맞서주고 그리고 정당하고 설득력 있는 그 명령을 내리는 이러한 부분과 예. 그다음에 이러한 부인이 그 자기가 대장인 양 하고 예. 그다음에 공감병을 그 노예처럼 부리고 예.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다른 영역의 그 부분이다. 예. 그리고 지금 홍준표 그 한국당 대표가 또다시 특유의 좌파 단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도대체 홍준표 대표에게 이 군의 인권은 좌파 세력들이 하는 내용인가요? 인권을 자꾸 좌파와 동의하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서 심각하게 문제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보수정당의 이해운 대표 같은 경우 이런 표현을 합니다. 지휘관 사무의 노예로 전락한 소식을 듣고 부모들이 분노했다.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일벌백계 해야 한다. 예. 똑같은 보수정당, 불과 얼마 전까지 같은 보수정당에서 같이 이 정치를 했던 예. 한 보수정당에서는 이러한 모습에 있어서 단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러한 갑질 문화를 예. 또 한 번의 이념적인 그 이데올로기로 가지고 들어오고 좌파 이야기하면서 군 장성을 몰아내려 한다. 몰아내려 한다도 명확합니다. 8월 8일 오늘 우리나라 대장은 8개거든요. 예, 그렇죠. 8명의 대장 중에 상당 부분 인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던 부분을 예측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문제가 되면 자기는 자연스럽게 나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 연금이나 이런 측면들 때문에 사전에 사표를 내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군인의 모습을 또 한 번 더 본단 말이에요. 갑질에 넘어서 당당하게 그 군복을 벗지 않고 연금에 그 연연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준 그 박찬주 대장의 모습들이 예. 과연 그 제1야당이 감싸 안을 만큼 예. 의미 있는 사람인가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고민해봐야 여기서 됩니다. 야당이 우려하는 건 사실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좌파 단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모르겠어요. 여론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군대 조직을 여론몰이로 이렇게 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지금 그 병사들이 훈련할 때도 훈련 일정을 부모들한테 다 통지를 하고 부모들이 지휘관한테 우리 애는 뭐뭐뭐 문제니까 훈련 참가하지 말아라. 예. 이런 정도까지 가는 그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군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망신줘 가지고 지휘자를 쫓아내는 이런 것들이 예. 결국 군대 체제를 좀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예. 하는 우려는 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좀 분위기 좀 바꿔볼까요? 문 대통령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 휴가에서 돌아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아침 일찍 전화 통화를 했죠. 네. 근데 전화 통화를 할 때 입었던 옷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체크무늬 남방이 거의 뭐 동이 날 지경이다. 예전에 그 등산할 때 입었던 옷도 지금 등산복도 그렇죠. 없어서 못 팔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명견말리 휴가 때 읽었던 책도 지금 네.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이럽니다. 품절남, 품절남이 아니죠. 완파낭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커피 예. 문 블렌드 그렇죠. 같은데요. 사실상 대통령이 현재 연예인 그 초특급 연예인의 인기를 지금 구가하고 있다라고 이제 봅니다. 오히려 저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하고 파격적인 소통과 그 타일권이 그 군사 정부 시절 이후에
이에 그 김영삼 대통령의 탈권위 행보들이 상당 부분 많은 국민들에게 공감을 줬으면 또다시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그 이 권위주의적인 모습들을 틀어내는 예.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들이 이제 국민들이 환호를 하는데요. 저는 이 과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방이 훅 가는 경우가 사실상 생기거든요.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본질적인 측면들을 놓치고 계속해서 이 다른 부차적인 측면에서 인기를 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측면을 본다라면 예. 이러한 뭐 옷이나 그다음에 책이나 예. 그다음에 패션 그다음에 커피 그 브랜드 이런 예. 것들이 완판되는 부분들이 딱히 뭐 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예. 오히려 대통령의 정책으로서 예. 그 오늘처럼 그 군을 개혁해 나가는 비육사 출신의 인사로서 예. 이러한 것들이 더 많은 환호와 지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예. 생각을 하는 거죠. 뭐 대통령의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지금 현재 뭐 지지율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원조 아이들은 정치인이었어요. 예. 예전부터. 가수나 이런 분들은 예. 사실은 뭐 그리스의 아고라에 있을 때 그 그리스 시민들이 환호를 했던 사람들은 정치인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역대 대통령들하고 똑같은 길을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해서 대통령을 뽑아놨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안 하고 환호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예. 예. 그래서 이런 문화가 그 지금에 있어서의 팬덤 문화나 이런 것들하고 겹쳐지면서 이게 예. 좀 증폭되는 측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요. 뭐 완판남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임기 말까지 계속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초기에는 어느 대통령이나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다는 거죠.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 그 추모식 때 가가지고 성공한 대통령이 돼서 이 자리에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치 오바마 대통령이 끝나고도 지금 예. 그 계속 지지도가 유지되고 끝나고도 뭐 평가가 좋듯이 예. 그런 대통령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알겠습니다. 희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불이 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인데요. 제 말이 아닙니다. 이건 네.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불을 꺼야 된다고 했죠. 그런데 어제 이제 일부 반대하는 의원들 만났습니다. 벽에 대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뭐 대체적인 평이었어요. 그 완주 의지 뭐 절대 돌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까? 어떻습니까? 출마 선언을 하기 전에는 예. 하고 출마 선언을 한 이후하고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거죠. 출마 선언하기 전에는 불안한 마음으로 혹시 그 국민의당이 불타 없어질까봐 심장마비로 죽을까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 갔었으면 예. 이제는 그 본인 스스로가 심장마비에 걸린 당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불난 당이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에서 물러서는 순간에 정말 그 정치에서 퇴출당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은퇴는 자진이고 퇴출은 타의에 의해서 되는 건데 예. 퇴출당하기 때문에 예.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전 대표는 그대로 앞으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문제는 그거죠. 호남 민심이죠. 예.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를 키웠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이후에 예. 그 한국갤럽 등에서는 한때는 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99%가 나오는 예. 정도로 이제는 호남 민심이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를 버린 상황이란 말이에요. 특히 제보 조작 사건에서 극단적인 그 분노들을 호남 민심이 보였고 예.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과정에서 안철수 대표가 빨리 수습을 하지 않는 모습, 책임지지 않는 모습, 사과하지 않는 모습에 상당히 그 실정이 나 있는 상황에서 호남의 이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호남 민심을 그대로 지금 체험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안철수 전 대표로는 안 된다라는 확신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호남이 그 안철수 대표를 버렸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래요? 예. 자, 소장님 말씀 듣기 전에 안철수 전 대표 이야기하고 여러 의원들 중에 가장 강력한 반대 의사를 지금 밝히고 있는 황종 의원 얘기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들려주시죠. 지금 당 상황이 정말로 비상 상황입니다. 지금 예를 들자면 집에 불이 났습니다. 그런데 불을 끄는데 제가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것은 그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끝나고 나면서 한 의원이 그래요. 안전 후보 외계인 같다는 거예요. 그 저도 언론이 이제 기다리고 있어서 기자들에게 벽에다가 대놓고 얘기하는 것 같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로 대화를 나누고 있지만 뭔가 다른 언어로 대화하는 것 같은 소통이 되질 않는 것 같다. 나는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까지 느껴진다. 예, 수장님, 황교안 의원 얘기 들었습니다. 황교안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 준비위원장 아닙니까? 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이런 소식도 좀 들리는데 전대가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사실 20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일부 의원들은 당대표가 되더라도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옵니다. 그거는 전당대회 취지하고 너무나 다른 얘기죠, 사실. 아니, 안철수 대표가 나오는데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됐다라고 하면 당원과 국민의 선택을 받은 건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면 자기는 탈당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탈당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게 바른정당의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탈당할 수도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저렇게 그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그 좀 모순되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결국은 이런 것 때문에 안철수 그 전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그 명분을 줄 수도 있어요. 사실 안철수 대표가 나오는 명분은 당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게 명분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인 그건 별도로 하고 그렇다고 하면 그 대부분의 얘기가 그 배경이 민주당하고 합당을 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호남 의원들이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워낙 높으니까 야당을 하기도 골치 아프고 다음 선거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여당에 대해서 그 희망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거는 당원들이 선택을 받는 게 우선이지 개별적으로 그걸 인정하고 안 하고는 당원으로서 또는 당 소속의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세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참 이 표현들이 저는 안철수 전 대표가 화를 자초하는 것 같아요. 예, 어떤 면에서? 자, 심장이 정지가 됐다라고 했고 집에 불이 났다라고 했는데 누가 심장을 정지시켰고 누가 집에 불을 질렀을까? 이제 그 부분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난 4월 초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거의 같은 지지율을 가지고 아주 치열하게 싸우는 한 일주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치열하게 1, 2의 박빙의 차이를 놓고 싸울 때 결정적으로 안철수 후보가 훅 하고 꺼져버렸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죠? 청춘 콘서트나 많은 그 콘서트를 통해서 토크쇼를 통해서 충분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안철수 후보의 TV 토론이 결정적이었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좀 징징거리는 모습. 그리고 누가 봐도 대통령 후보감으로서의 그 컨텐츠가 아니고 준비 안 된 모습. 이런 모습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TV 토론에서 훅 꺼지기 시작하면서 그 3등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자, 대통령 선거를 결정적으로 망쳤던 그 제1 책임자가 그 안철수 후보입니다. 두 번째, 제보 조작 사건이 터졌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철수 후보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기 수습하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되는데 방관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그 사실상 국민의당의 심장이 멈추도록 했고 그다음에 국민의당이라는 집에 불을 질른 사람이 안철수 후보인데 그걸 갖다가 그 방화범이 불 끌어오는 소방수가 되고 그다음에 심장마비에 걸리게 했던 그 원인이 갑자기 환자를 고치는 의사처럼 나타나고 이러한 이야기와 표현들이 앞뒤도 안 맞고 그다음에 책임도 없고 그다음에 리더십도 아니고 이러한 것들이 다 불만으로 지금 호남 민심이 일어나고 있고 호남 출신들의 그 국회의원들이 거의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거든요. 안철수 전 대표 측에서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책임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힘발을 받겠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그렇게 던지지 않고 이전에 그 지난 대통령 선거의 책임, 그다음에 제보 조작 사건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다시 한번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쇄신하고 새 정치의 기틀을 새롭게 만들고라고 하면서 고백과 그다음에 책임으로 연결이었었으면 또 이러한 반발들은 그 좀 적어지지 않았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사실 뭐 충분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불가론을
결국은 전당대회에서 확인을 해야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주장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보이콧하는 분들도 결국은 끝까지 나간다고 하면 그거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은 당원과 국민들한테 그 불가론을 설득을 해가지고 예. 관철시키고 대안을 만들어서 대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 이렇게 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당원들의 판단을 받는 과정이 중요한 거고 예. 그 과정이 나와가지고 그 과정에 대해서 수용을 하고 따르는 게 어떻게 보면 당원으로서 예. 당연한 일인데 예. 벌써부터 불복을 얘기하는 것들은 전도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저 개인적으로도 안철수 후보가 지금 나올 타이밍이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나 엄연히 국민의당에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있어서 절차에 따라서 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 보이콧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민주정당에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라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국정원 적폐청산 얘기 좀 해볼까요? 자유한국당이 국정원 계약저지 TF를 구성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물론 여당 쪽의 주장하고는 좀 상반되는데 제가 눈길 가는 게 오늘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우편과 전화를 통해서 적폐 관련해서 제보 접수를 받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제보 대상은 몇 가지가 정해져 있는데 자, 국민들을 상대로 해서 국정원의 어떤 적폐를 제보를 받는다. 그 부분은 어떻게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사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 사실은 국정원이 개혁의 목표라고 하면은 정치로부터 독립하는 거잖아요. 예.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정보기관, 정치로부터 독립해야지만 좀 은밀한 부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정치를 청산하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받겠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방향하고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지금 정치에 개입을 안 하겠다라고 하면서 정치에 대해서 너무 앞서 나가가지고 선도를 하는 그래서 야당으로부터 정치 보복이라고 하는 얘기를 그런 그게 오해라고 하면 좋겠지만 어찌든 오해를 받는 그런 상황을 자초한다라는 것들은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사님. 네. 근데 지난 10년 동안 예. 국정원의 적폐들은 수없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도 국정원의 그 개혁 여론들이 워낙 거셌고 예. 결국 셀프 개혁을 또 통해서 국정원의 적폐를 그대로 온전시켰던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자유한국당에서 왜 그러면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정원 적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수없이 그 부분들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나왔던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국정원은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국정원에 물었고 인사 로 그 정리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적폐를 정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고 그다음에 지금 그 드러나고 있는 댓글 사건에 대해서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죠. 그다음에 2012년 대통령 선거까지 그 어마어마한 그 이 적폐들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국정원 적폐 청산을 위해서는 잘못된 과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 됩니다. 진상 규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책임질 사람은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적폐 청산이고 그게 그 적폐 청산을 탑 슬로건으로 해가지고 대통령이 당선된 사람이 현재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고 가자고 하는 것들이 이 보수 야당의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잘못된 것들, 과거의 범죄를 파헤치고 진상규명해서 오늘과 내일을 준비하는 행위를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으로 매도를 한다라면 너무나 정쟁적인 발상 아니냐. 부장님 뭐 덧붙일 말씀 있으세요? 저는 두 가지 면에서 이건 공개적으로 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제3의 객관적인 법원에서 판단을 받도록 준비를 하는 게 맞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내부 개혁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뭐 정치 보복 이런 얘기는 안 듣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문무일 검찰총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요.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지난번에 경찰청 방문했고요. 국회 여의도 찾아서 원내대표 대표단 만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홍준표 대표는 만나지는 못했지만은 이런 행보 또 과거사 관련해서 검찰이 했던 과거에 했던 행적에 대해서 사과까지 했어요. 자,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런 행보는 전반적으로 검찰 개혁을 앞두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청문회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그 대통령 공약과
이 어긋나는 계속 그 발언들을 통해서 상당 부분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는 비판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제 그 측면에 대한 그 문무일 검찰총장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그리고 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제 대외적으로 표명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하나와 그 다음에 기존에 이야기했던 공수처의 문제나 그 다음에 이 수사권 독립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검찰이 직접 수사를 줄이겠다지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허용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안 한단 말이에요. 즉 현재 검찰총장이 그 개혁적인 그 행보와 의지를 표명할 뿐이지 제도적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계속해서 입을 다물고 있는 측면들, 이 측면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된다. 지금의 모습들이 과거에 대한 부분들을 사과하고 구두로 검찰의 변화들을 대변하는 것은 좋은데 왜 제도적인 부분에 구체적으로 접근하지 않느냐라는 그 불만들은 저뿐만 아니고 많은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진보 성향의 이 유권자들이 문무일 총장을 바라보는 그 눈일이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야기가 검찰 개혁 중에 하나가 이제 무리한 기소 또 직접 수사 좀 줄이겠다 이런 이야기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건 당연하죠. 지금 뭐 검찰에 대한 불신은 사실 그런 일반 국민들은 그런 거에 불신이 있는 거죠. 그런데 핵심적인 건 이번 그 검찰총장은 사실은 검찰 개혁은 타일 정치화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게 그게 가장 중요하죠. 아까 말씀하셨듯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 문제는 검찰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국회와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는 일이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 뭐 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검찰총장은 사실은 대통령, 임명권자의 대통령과 조직의 보호자로서의 이중 딜레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서 결국은 강조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라고 하는 게 지금 그 시점에서의 문제인데 결국은 정치적 중립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것들이 지금 검찰총장의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님, 지난번에 그 임명장 받으면서 한시 읊었던 건 아직까지도 계속 회자가 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조목조목 주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그거 관련해서 오늘 첫 청사진을 좀 낸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있어요. 외부 전문가 수사심의 설치랄지 좀 주목할 만한 내용도 분명히 있거든요. 달라져야 될 검찰상들이 분명히 있고 또 검찰의 중간 간부 인사도 조만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민이 요구하는 검찰상 뭐 지난번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밝히긴 했지만 좀 달라져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나 그다음에 그 형사부의 강화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안부나 특수부 중심의 그 검찰의 그 상위 엘리트들의 그 점령들이 아니라 가장 많고 일상적인 형사부 출신들을 이제 인사에 반영할 것이고 3년 이상 형사부를 거치지 않으면 부장 승진 안 시키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왔잖아요. 이러한 것들은 말 그대로 검찰 내부에서의 그 신선한 변화들과 그다음에 말 그대로 평검사들에게는 상당히 꿈과 희망을 주고 자신들도 그 주요한 보직을 맡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줬다는 거죠. 그런 측면과 그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검찰이 문제가 됐던 건 특수부고 공안부였단 말이에요. 특수부 공안부에 대한 기본적인 개혁들을 어떻게 나갈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이제는 나와줘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뜨뜻미지근하게 뒤로 밀리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그 불만들이 표출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